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되는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에 지난 4주간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였다는 분석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는 7,800선이 무너졌습니다. 국제유가도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예상으로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전날보다 3.7% 떨어진 배럴당 49달러 1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캠코와 은행권을 통해 최대 7조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만들어 유휴 선박을 매입해 해운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미뤄뒀던 외평채를 6개월 만에 발행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5년물과 10년물로 2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가 발행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전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3% 떨어진 7,789를 기록하면서 7,8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최근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을 뿐 아니라 IMF가 전 세계 금융기관의 추정 부실 자산을 4조로 늘려잡는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리딩투자증권 우성재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 2%대 하락률을 보였네요. 마감 지수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는 아직까지 그 베어마켓에서의 랠리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오늘 밤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실적 발표가 알코아를 시작으로 한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실적들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크게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존스 7,800선이 결국 무너지면서 7,789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다우지수 일봉 차트 흐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장중 8,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7,700선, 5일선과 6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던 이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장 흐름 속에서 강한 흐름세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8,000포인트대 장 움직임, 결국은 7,800과 8,000포인트대 내외에서의 장 움직임이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분봉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일중 흐름 차트인데요. 지금 다우지수 시장에서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약세장 흐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강세장보다는 베어마켓 속에서의 관망세가 눈에 띄는 하루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다우가 떨어지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2.3% 하락을 이끌었던 원인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알코아를 위시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이번 주 오늘 장 마감한 다우지수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잡으라고 하면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코아를 시작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을 됐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톰슨 파이낸셜에서 실적 전망치를 집계를 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의 1분기 실적 전망이 7분기 연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 실적의 1분기 실적이 7분기 연속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낳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톰슨 파이낸셜이 1998년도에 이러한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알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하듯이 실적이 좀 더 예상치보다 나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알코아의 1분기 실적이 4억 9,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조금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알루미늄 업체의 최대 회사인 알코아 같은 경우 1분기에 4억 9,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3억 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반면에 큰 폭으로 적자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주당 손실이 59센트를 보이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51센트의 주당 손실을 조금은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알코아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알코아는 지금 계속적인 견조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악화될 실적에 대한 악화감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큰 박스권 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 5불대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8불대 내외 부근 9불대를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알코아의 5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 어제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에서는 시초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합권 내외에서의 장중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결국 실적 전망이 발표가 나고 나서 다시금 상승세를 돌아섰지만 장막판 차익 매물들이 출현하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알코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실적이 계속 발표됨에 따라서 다우지수의 일봉 흐름 또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금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이 금융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지금 IMF에서 세계 부실 자산 규모 추정치가 2조 2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지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금융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러한 부실 자산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실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우려감이 다우지수의 약세장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금융권 부실에 대한 우려마저 겹치면서 다우가 2% 이상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 이어갈지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업계에서도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GM 파산보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얘기요. 사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GM 파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GM이 과연 어떻게 파산이 되느냐. 그렇죠. GM은 파산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전에는 굿 GM, 배드 GM이라는 이제 재무 상태에 따라서 파산을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뉴 GM과 올드 GM으로 해서 예. 새로운 GM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지금 GM의 CEO들이 발표를 하기를 파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 핵심 하두였습니다. 결국 GM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또 다른 증시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GM은 파산 쪽으로 좀 무게가 계속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새로운 GM에서는 부실 자산 부분을 많이 청산을 하고 올드 GM, 즉 이제 옛날 낡은 GM으로 지금 부실을 많이 몰아서 새로운 GM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 골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GM은 채무 우선순위가 높은 채무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악성 채무들은 올드 GM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GM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GM의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에도 많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GM 딜러와 그다음에 채권들의 가격들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GM들은 소송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GM 파산이 되고 나서야지 정확한 실체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겠지만 뉴 GM과 올드 GM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은 GM의 주가 흐름 동향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M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GM 지금 계속적인 약세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강세장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GM은 어제 파산 우려감이 나오면서 1.95불까지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2불대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 동향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실적과 함께 GM 파산은 어떻게 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GM 대우가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굿 GM이 아니죠. 뉴 GM 안에 포함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GM 대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또 계속 관련해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 GM 대우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럽 쪽으로 한번 건너가보죠. 유럽 쪽도 일제히 약세였는데 영국이 4천선이 역시 무너지면서 1.5%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이슈들 있으면 정리 부탁드리죠. 예, 지금 유럽 또한 이제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57%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영국의 RBS, 즉 이제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은행에 대해서
지금 신주를 전량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70%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RBS 또한 이제 구조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2,000명 이상의 감원이 지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유럽 증시도 어닝 시즌이 도달하면서 지금 약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ECB 전무이사가 IMF의 특별 인출권 배분 확대를 결정을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IMF에서의 특별 인출권으로 통한 자금 확보가 시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게 골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럽 흐름세 속에서 결국은 유럽 또한 미 증시의 영향 속에서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동향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미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가 실적 악화 소식에 일제 약세를 보였다는 주요 배경들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유가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 사흘째 하락했죠? 예, 유가 또한 이제 50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결국 유가 흐름, 이런 흐름세 속에서 결국은 50불을 다시금 돌파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조지 소로스가 말한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아직까지 침체 국면에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게 유가의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오펙에서 나오는 건 55불에서 65불 사이가 가장 적정 유가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유가는 50불대를 다시금 돌파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닝 시즌에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가가 50불 내 부근에서 혼조 장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55불 이상을 상향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가운데 유가는 45불과 55불 사이의 큰 박스권 장세 움직임 속에서 결국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요, 2월 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서 0.9% 위축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유로존의 지난 4,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는 지표도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점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8일 뉴스 따라잡기. 오늘 서울경제신문 민병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기로 인해서 해외 건설 시장도 급속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 건설사들한테 러시아가 새로운 기회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 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앞으로 3년간 총 12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이 476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번 러시아 특수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업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지난 70년대 중동 특수를 타고 급성장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이번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제2의 중동에 버금가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해외 선진국 쪽에서도 괜찮은 건설사가 분명 있을 텐데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건지요? 네, 우리 건설사들의 첨단 기술력과 경험이 선진국에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에 진출한 지 올해로 44년째인데요. 이 기간 동안 무려 3천억 달러가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중 1,000억 달러가 지난 3년간 따낸 금액인데요. 그만큼 우리 건설사들의 높은 경쟁력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건설사들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공사기간 단축 능력입니다. 예. 앞으로 불과 3년 내에 막대한 시설을 지어야 하는 러시아 정부로서는 우리 건설사들의 완벽하고 신속한 시공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뭐 빨리빨리 잘 또 하기도 하죠. 자, 이번 러시아 특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들이 주종을 이루는지요? 네, 이번에 발주될 건설 공사의 범위가 매우 폭넓습니다. 정상회담 회의장과 숙소, 주택건설, 도로, 또 국제공항과 각종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백화점 수준의 사업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플랜트 건설 사업이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중 가스 화학 플랜트와 액화 천연 가스 플랜트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또 플랜트 관련 주들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사실 근데 러시아라고 하면은요, 자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황금오장이라고 꼽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자원개발 사업이 이 특수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유전 개발, 또 각종 광물 개발에 저희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었었죠. 하지만 뭐 이번 금융 위기도 있고 또 그 러시아 현지 정부의 어떤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일부 좀 중단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 바람과 맞물려서 마침 그 일부 중단됐던 사업들이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가스전 개발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서캄차카 반도의 유전 개발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캄차카 유전 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중단됐다가 다시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융권 소식 건설 쪽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죠. 지금 해운업 구조 조정이요. 지금 금융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펀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7조 원 규모의 선박 투자 회사, 즉 선박 펀드라는 것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네. 이 펀드는 해운사들로부터 선박을 매입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취지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이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는 펀드가 있고요. 또 은행이 주도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한데요. 캠코, 은행권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죠. 네, 방금 말씀하신 캠코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명칭하는 건데요. 네. 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는 선박 펀드는 약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이 중에서 30%를 조달하고요. 해운사들의 채권은행들이 60%를 출자 전환이나 신규 출자 형식으로 조달합니다. 즉 기존에 이제 그 대출을 해줬을 때 보통 담보로 선박을 잡고 있는데요. 예. 그 해당 선박을 그대로 출자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 출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의 자금은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행이 주도하는 선박 펀드도 있죠. 이 펀드는 약 2조 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인데요. 산업은행이 이 중에서 1조에서 2조 원 가량을 출연할 전망이고요. 신한은행이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참가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 두 개 펀드는 모두 5년 만기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배를 구입할 때마다 필요 금액을 충당해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선박펀드, 거의 7조 규모의 선박펀드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해운업계 자금난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현재 채권은행들은 37개 중대형 해운사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되는 해운사는 자구 노력을 위해서 선박과 같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해운사들이 전체적으로 해운업계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기업이 배를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어렵게 매수자를 찾는다고 해도 배를 헐값에 팔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 펀드가 출범하게 되면 매수자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만큼 헐값에 배가 팔릴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해운사들로선 일단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박펀드 출범하는 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정부는 내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업 경쟁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네. 어떤 배를 어떤 배를 얼마에 또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중 어떤 배를 매입하느냐를 놓고선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이미 완성된 배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그 해운사 측은 건조 중인 배도 좀 같이 구입해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해운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배를 건조 주문을 해놓고 자금난 때문에 결제를 마저 못해서 배가 건조 중인 과정에서 지금 중단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인수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의 가격에 사느냐를 놓고서는 자산관리공사 측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줄 수는 없다. 곧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래도 펀드인 만큼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운사 측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권은행들은 자신들이 담보를 설정해 놓은 선박을 지금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판다면 채권의 60%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선박펀드에 출자 전환을 해서 5년이나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배를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매입할지 아직까지 좀 과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번 그 삼박펀드가 부디 좀 순조롭게 출범을 해서 우리나라가 해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 환율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정부가 금주 내로 외평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외평채 발행을 위한 주관사 공고문을 블룸버그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외평채 규모는 20억 달러가 될 전망인데요. 만기는 5년물과 10년물의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시티그룹과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그리고 삼성증권 등 6개 회사를 주관사로 삼기로 했습니다. 발행 시기는 금주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이어져서 발표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20조 규모의 외평채 발행. 이게 왜 이슈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회사채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외평채는 환율이 급등할 경우 달러와 같은 외국환을 사들여서 원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네. 정부가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국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어느 정도의 금리를 매기느냐는 그 나라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신용 등급이나 금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의 국채가 좋은 신용 등급과 낮은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서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좋은 신용 등급을 받고 또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회사채 시장에서도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신용 등급과 어느 정도 금리가 예상되고 있는지요? 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피치로부터는 A+의 예비 신용 등급을 받았고요. 네. 또 다른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로부터는 A2 등급의 예비 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피치와 무디스가 각각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국가 신용 등급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금리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금리는 5년 만기 외평채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국채 금리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입니다. 10년 만기물의 경우 미국 국채 금리보다 4.375% 정도 높은 금리가 매겨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5%라면 우리 정부의 외평채 5년 만기물은 이보다 4%포인트 높은 9%의 금리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이라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또 아주 또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은행이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3년 만기 외화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금리는 미국 국채보다 5.4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포인트가량 미국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비교적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우호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평채, 국가 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 그리고 금리는 미국 국채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부디 이번 국채 발행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희망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시간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2.3% 떨어진 7,789를 기록해서 7,800선 아래로 밀려났고요. 나스닥도 2.8% 떨어진 1,561, S&P 500도 2.4% 가까이 밀리면서 815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해외 이코노미스트가 S&P 500이 이번 주 850선 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경우에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진정 베어마켓 랠리에 머무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